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한화건설 대졸 신입 채용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화건설 홍보팀 이세엽 과장입니다. 저희 한화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한화건설에 대해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채용 설명회 타임테이블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플레이바 지원 부문별로 태그를 걸어 놓았으니 선택해서 보시면 시간 절약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사 및 채용 전형 소개 시간으로 담당자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팀 박진태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운영팀 이성민 과장입니다. 네, 처음으로 한화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건설 어떤 회사인가요?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 핵심만 찝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건설은 1967년에 설립이 되어 무려 55년이라는 이제 긴 역사를 가진 아주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초 태평양 건설로 설립이 되었고 1988년에 덕산토건으로 상호 변경을 하였으며 2002년 주하나로부터 분사하여 현재의 이름인 한화건설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토목, 건축, 플랜트 등 다양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건설은 글로벌 건설 전문지인 E&R이 발표한 글로벌 컨트랙터로 선정되었으며 국내 건설 회사 중에는 처음이죠. 해외 신도시 수출,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 준공, 중동 및 북아프리카 화공 발전 플랜트 및 해외 글로벌 부동산 개발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건설적인 사업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되게 간결하고 깔끔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실적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한화건설은 작년인 2021년 기준으로 수주 약 6.8조, 매출 3조를 달성하면서 건설회사의 순위라고 할 수 있는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상위 1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수주한 다수의 우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올해는 약 매출 4조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2002년 저희가 한화건설로 분사했을 때 매출이 약 3,600억,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가 32위였던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와. 지금까지 이제 한화건설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한화건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우선은 기존의 사업을 해왔던 EPC 위주의 방식을 좀 벗어나서 한화건설은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세계 각지의 인프라를 창조적으로 건설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내에서도 핵심 지역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 개발이라든지 보통의 큰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루어지는 잠실 주경기장이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복합 개발 등을 이미 저희 한화건설에서 수주를 했고, 그 주거 업무 문화 레저 상업 시설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용도의 시설을 도시 계획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하는 복합시설 분야에서는 저희 회사가 업계에서 선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티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 한화건설의 자랑은 아니죠. 그렇죠. 추가적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 발전, 친환경 수처리 사업 등과 같은 그린 인프라 사업에서도 당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 탑티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적인 면 말고도 이제 저희 본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지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본사에서 근무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본사에 대해서 약간 장점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단 우수한 교통편. 그렇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2호선과 1호선을 이용해서 역으로부터도 한 5분 내로 출근이 가능한 역세권이라는. 3호선, 5호선도 가능하죠. 그래서 쿼드 역세권. 아하. 네. 제가 이용을 안 해서. 저는 3호선 이용자로 쿼드 역세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건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최근 ESG, 사회공헌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나건설은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나요? 뭐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하고는 있겠지만 하나건설도 역시 사회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건설의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포레나 도서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는 이제 국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중에 유휴 공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제 전국에 100개소 이상을 개관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 개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성민 과장님도 들으셨었죠? 네. 당시에는 제가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21년 10월 인천 지역에 도서관 100호점을 개관했습니다. 도서관 사업 자체가 2011년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6만 권 이상의 도서도 기부받았고요. 이거를 도서관에 같이 기증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청주 지역의 아동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건설 임직원들 도움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그곳에 포레나 도서관 101호점을 개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많다던데. 그렇죠. 일단은 아까 말했던 뭐 교육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활동은 저희 하나건설의 단독은 아니고 이제 한화 전 계열사가 참여를 하는 활동들인데 아마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계실 건데 한강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인데 가장 큰 축제인 이제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한화에서 23년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인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 축제가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워라밸이 되게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하나건설에서 어떤 복리후생 제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뭐 복리후생이라고 하면은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데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복리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체험휴직 그리고 안식월 아빠 휴가 등 다양한 이제 복리후생을 새로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복리후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식월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과장 이상 진급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달이라는 이제 긴 안식월 휴가를 이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안식월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저는 작년에 안식월 다녀왔습니다. 안식월 때 뭐 하셨던 거 있으세요? 그 당시에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국내나 해외에서 그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여력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시간을 잠깐 보낸다든지 아니면 제가 워낙 이제 사람 만나는 거나 음식 맛있는 거를 즐겨 먹다 보니까 이제 몸이 예전에 비해서 한 15kg 정도 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10,000보씩 걷기를 해서 좀 건강을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걸 못 하셨네요? 예. 이 안식월 자체가 한 달을 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럴 기회가 드물잖아요.
이제 저는 비록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직원들을 보면 그 시간에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제주도 한 달 살기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안식월이 사용할 수 있을 때 해외 한 달 살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좋죠. 그런 걸 함으로써 뭐 단순히 리프레시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건설 임직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오는 8월 임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업무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해결함으로써 업무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획된 제도인데요. 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직원 가족들도 활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이게 누가 상담을 했는지 철저히 보안에 붙여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은 그냥 임직원들이 뭐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왔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떠한 그 내용에 상관없이 본인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마음을 조금 이제 진정시키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받아봐야겠네요. 뭐 받으시려고? 저한테만 이렇게 번아웃이요. 번아웃이요. 화기애애한 채용 설명 현장입니다. 자, 네, 다음은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채용 전형 소개 시간인데요. 이성민 과장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채용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1차 면접과 채용 검진을 통해서 9월부터 약 8주간 인턴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발된 인원들은 12월 중에 입사를 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서류 전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서류 접수는 한화그룹 채용 사이트인 한화인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확인하셔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사실 그 서류 접수 시에 입력하는 항목들이 많잖아요. 뭐 학력, 어학, 자격증, 대외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충실히 내용을 기입해 주시는 게 저희가 지원자분들이 이러한 그 생활을 했고 경험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충실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인턴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필수인가요? 요새는 정말 인턴이 금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때랑은 조금 다르게 모든 지원자분들께서 거의 인턴 경험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지만 뭐 저도 인턴 경험이 없었고 대신 그 남들이 인턴을 경험할 시간에 그 본인이 직무에 도전하기 위해 했던 그런 경험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많은 지원자들이 입사 지원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읽어보시나요? 네. 이게 저희 그 인사 담당자들이 모두 이제 하나하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게 됩니다. 저희가 다 읽어보기 때문에 지원자님들께서도 이거 설마 보겠어 이게 아니고 이런 내용도 이제 알아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성을 들여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자소서가 있나요? 네. 그 입사 후 포부에 대해 묻는 그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나는 한화건설을 위한 캐디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소제목이 그거였고 이제 내용은 그거죠. 사실 대학생들이 골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잘 없잖아요. 요새는 20, 30대들이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캐디라는 그 직업 자체가 그 골퍼가 게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한화건설에 입사를 해서 한화건설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자기소개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넣을 때 이제 지원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혹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인데 놓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제 회사 이름이나 모집 분야 이제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점이나 자격증에 있는 정보를 사실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다를 때에는 나중에 입사하시고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입사 취소도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출하기 전에 두세 번씩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기도 해서 혹시 이런 거 말고 다른 팁은 없을까요?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팁이 있다고 하면 우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시킬 수 있는 소제목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평가자 분들께서 수천 장의 이력서를 읽어보기 때문에 우선 제목을 보고 이제 관심을 갖기 쉽거든요. 그리고 단락이나 줄바꿈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문단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숫자 같은 걸 넣어주시는 게 보다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뭐 숫자라든지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예시를 들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차 면접은 뭐 1대1인가요? 다대다인가요? 네. 1차 면접은 다대다로 진행이 되고 우선 대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다시 코로나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점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으로는 그 모집 분야의 팀장님과 실무자분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약 25분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전공 지식 또는 직무 적합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차 면접이랑 외국어 면접 모두 하루 안에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직무 면접 전후 시간을 활용해서 지원자분들의 외국어 실력을 검증하는 외국어 면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무 면접과 외국어 면접을 하루에 시행하는 이유는 이제 지원자분들도 그 채용 전형에 참여하실 때 피로감이 어느 정도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어 면접이라고 하면 이제 지원자분들이 약간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나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외국어라고 하면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외국어 면접을 진행할 때 면접관님들께서 아주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난이도 자체도 일반적인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에 비해서는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1대 다 면접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면접 때 옷차림은 정장인가요?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평소 근무 때에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허용을 하는데요. 면접 때에는 정장 착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면접 관련해서 뭐 지원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뭐 이런 기본적인 데에서 실수를 하면 이제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면접 스킬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많이 활용하셔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모습을 모니터링해서 뭐 나쁜 그 습관 같은 거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참여했을 때 PC나 스피커 등의 환경에 대한 부분도 주의 깊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월부터 이제 8주간 인턴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턴십 관련해서 사실 8주면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 인턴을 시작하게 되면
현장 또는 본사에서 여러 부서를 돌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멘토 그리고 팀장님, 주변 선배들의 다면 진단을 통해서 주간 또는 월간 평가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때 확인하는 건 근무 태도, 업무 역량, 그다음에 의사소통 이런 종합적인 면을 파악을 해서 지원자들의 역량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쵸. 사실 8주 동안 뭐 신입으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아웃풋을 바란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뭐 사회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노력하는 정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8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태도나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표출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를 할 때 너무 의식해서 이제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조금만 적당히만 유지해 주시고 본인이 평소에 하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2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가 2차 면접은 인턴 마지막 날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임원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차가 직무적합도와 전공 지식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면 2차에는 인성 그리고 조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틀에 박힌 질문보다는 유연한 질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계세요.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까지 잘 설명할 수 있는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 해결 과정이 어렵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들이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본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용 전형 소개와 회사 소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이 다음에 나오는 직무 소개, 밑에 플레이바 보이시죠? 플레이바로 다 클립을 걸어놨는데 이거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각 사업 본부별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먼저 토목, 건축, 플랜트 세 분 나와 계십니다. 각자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환경사업본부의 토목사업관리팀 고광영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업본부 건축기획팀에서 인사와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훈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랜트사업본부 플랜트기획팀 박자랑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서로 다들 아시나요? 다 처음 뵙습니다. 상훈 대리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토목환경사업본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사업본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목환경사업본부는 이 생활 속의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공하고 있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하나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의 대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 당사 주관으로 운영 중인 현장은 이제 도로나 철도 그리고 상하수도 폐기물 등의 환경 분야랑 또 단지 조성 현장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ESG와 관련된 그 수자원이나 자원 순환, 철도 등의 사업을 당 본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전 하수도 시설 현대화, 그리고 목포 자원 해수 시설 민간 투자 사업,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C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에 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직무가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대표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는 크게 사업을 실행하는 시공 현장과 그리고 이 사업을 수주하고
지원 관리하는 본사 조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본사 조직은 또 크게 사업 관리, 그리고 영업 사업 개발, 기술 견적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 분야인 토목 현장 시공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환경사업본부의 현장 직구는 크게 공사팀과 공무팀으로 나뉘는데요. 공사팀은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수행하고, 그리고 공정을 이끌어가면서 목표한 기간 내에 품질을 목적으로 우리의 목적물을 준공하기 위해서 현장을 관리하는 직군입니다. 그리고 공무팀은 현장의 설계와 원가를 관리하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직군입니다. 공사팀은 주로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그리고 공무팀은 주로 설계 도서를 관리해서 발주처와 협의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얘기만 들으면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토목과 실무의 토목의 차이가 많이 큰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이 공사 공무 등과 같은 현장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그리고 본사에서는 기획, 영업, 견적, 기술, 그리고 사업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학부 시절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학부 시절에는 개념 정도를 배운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회사에서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더 넓은 방향으로 활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요리로 간단히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은, 학부 시절에는 요리 재료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목환경사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추천하는 뭐 경험이라든지 경력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작업은 항상 서류와 도면이 주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도면을 다룰 수 있도록 엑셀이나 캐드라든지 또는 문서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작업은 이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이외에 혹시 또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네, 뭐 모든 상황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또 논의하고, 그리고 혹은 동료가 제시한 방법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자분들이 지원하기 전에 뭐 우대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려면 이제 토목공학이나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토목기사나 품질기사, 산업안전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 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등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스펙에 대해서는 전공 기초라든지 재무 기초, 그리고 IT 활용 능력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꼭 필요하다 보다는 그냥 추천하는 우대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토목환경사업본부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앞으로 이제 커리어 패스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현장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에는 현장 발령 후에 현장에서 현장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1차적으로 볼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 발굴이라든지 기술, 견적 등 토목 환경 사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와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익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자분들께 뭐 지원하기 전에 내가 입사를 먼저 한 선배니까 팁을 주자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에 뽑히기 위해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본인을 맞추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건축사업본부의 또 꽃미남이죠. 이상훈 대리가 건축사업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사업본부는 아파트, 주상복합과 같은 주거시설을 비롯해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호텔, 리조트와 같은 여러 종류의 비주거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많은 랜드마크를 건설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장교동 하나빌딩 본사 사업, 그리고 갤러리아 광교 백화점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첨언하자면 하나빌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21년 세계 초고층 도시건축 학회로부터 리노베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갤러리아 광교의 경우 이제 OMA 공동대표이자
세계적인 건축가 램코라스가 설계한 국내 최초의 백화점으로 빛을 품은 백화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광교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사업본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움 공연장인 필리핀 아레나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고, 수원 마이스 복합단지를 기점으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그리고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 개발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그런 본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건물도 저희 건축사업본부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저도 이 건물로 이제 출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정말 너무 잘했다라고 항상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에 그 모집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는 총 2가지 직무에 대해 모집을 하는데요. 첫 번째 건축 엔지니어링 직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축물을 적절한 자재와 공법을 적용해서 최상의 건축물로 시공을 하고, 또 정확한 원가 관리와 납기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계 직무는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소음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그리고 급수 및 배수 위생 설비 검토를 통해 실내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구현시키고 최소한의 에너지 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검토, 관리하는 엔지니어링 직무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집 분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건축 및 기계 시공 직무는 엔지니어로서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장 시공 업무는 크게 이제 시공 관리와 원가 관리, 이렇게 2가지 업무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시공 관리 업무는 공사에 필요한 도면, 이를테면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표준 시방서와 같은 각종 도면을 이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공정에 따라 공종별 작업 계획과 현황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제 도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적재적소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가 관리 업무에는 기시공된 수량 및 물량을 바탕으로 외주 및 구매 공사에 대한 공사 금액을 지급하는 기성금 관리 업무와 준공 정산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손익 마인드, 그리고 지급자재 관리, 협력사와 상생하면서 이제 공사 목적물을 완수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이 필수 역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엔지니어로 이제 사실 건축사업본부에서 이번에 뽑는 인원 전부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되면 꼭 현장에서만 근무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시공 직무는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직무가 맞습니다. 이제 본사 지원 조직인 견적, 공사 관리, 그리고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건설사의 이제 수익 창출의 근간이 현장인 만큼 본사 조직에 대한 사업본부의 의존도는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직무는 현장 중심의 직무순환 제도를 바탕으로 현장 경력이 있는 인원에 한해서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력은 실무 역량 향상에 필수적이며, 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관리라든지 견적, 영업, 기술 지원과 같은 이제 업무 순환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사업 담당으로까지 육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발에 있어서 필수 자격사항이나 우대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직무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무 분야에 대한 관심, 열정,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으면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이제 바로 탈락으로 직결되는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지는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입사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신입사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약간의 팁이 있을까요? 사실 채용과 직결될 수 있는 엄청난 팁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건설업 특성상 현장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애티튜드를 보이는 인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전형 그리고 8주간의 인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최대한 발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2년 하반기 하나건설 신입사원 채용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플랜트 사업본부의 자랑이자 저희 하나건설의 자랑인 플랜트 사업본부의 박자랑 대리님께서 플랜트 사업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사업본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자분들께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플랜트 사업본부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저장 비축시설 등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시설물들을 처음에 설계하고 설계를 기반으로 자재를 구매 조달하고 구매 조달한 자재를 가지고 시공을 완료해서 저희에게 일을 준 사업주에게 발주자들에게 그 시설물을 핸드오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수소, 탄소 포집 설비,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친환경 분야로의 저희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도급 사업, EPC 사업 외에도 새로운 사업 안건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수행으로 연계하는 그런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플랜트 사업본부의 대표 실적이라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당시 세대 최대 규모의 인산염 생산 공장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수, 울산, 대산 등 산업단지에 대규모 에틸렌, 프로필렌 등 다양한 석유화학 생산 시설을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알제리에 준공한 발전소 실적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통영에 대규모 LNG 발전 시설 그리고 저장 탱크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랜트 실적 중에서 수소 관련 실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수소 관련 사업으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소 공사인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준공이 있으며 현재 국내 최초로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개조해서 수소와 혼합가스를 활용해 발전을 도모하는 발전시설 건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직무 관련해가지고 뭐 입사하시는 분들의 앞으로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될까요? 근본에 저희 사업본부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는 기계 전기 시공 직군입니다. 해당 직군으로 입사하게 된다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플랜트 현장에서 근무하시게 될 거고요. 시공 업무를 하시면서 현장에 입고되는 자재의 품질을 먼저 확인하실 거고요. 3D로 설계된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공한 현장의 시운전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국내 플랜트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건설에서 플랜트 경력을 쌓는다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단연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 업무 외에 공무, 공사 지원, 견적, 품질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현장 소장님이 되시거나 공사관리 팀장님이 되시거나 사업 담당 임원이 되는 그런 커리어 패스를 걷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자재 입고서부터 뭐 시운전까지 뭐 A to G를 전부 다 하는 그런 직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공 직무로 지원해서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고 하면 근무는 혹시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 하나건설 플랜트 사업본부는 국내 현장 위주의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 근무가 하게 될 현장은 대표적으로 통영, 울산, 대구, 여수, 서산, 청주 등 다양하게 배포되어 있으며 입사 후에는 발전소 건설공사부터 석유화학 생산시설 건설공사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사하시는 그 지원자분들의 뭐 필요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출신이시라면은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장에서 시공 업무를 수행하시면 다양한 돌발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희 하나건설 인재상과 조금 더 가까운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신다고
예,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끝으로 저희 하나건설 플랜트 사업본부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양한 실적이 보고 싶으시다면은 유튜브 검색창에 당신의 빛이 되다를 검색해 주세요. 빛이 아름다운 플랜트를 만끽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토목 건축 플랜트의 담당자분들과 인터뷰를 마치고요. 예,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사업본부 소개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개발사업본부 주택사업 1팀에 근무하는 안성민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풍력사업실 해상풍력사업 1팀의 기영호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라개발사업실 토목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요셉 사원입니다. 네, 그럼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개발사업본부는 주택, 복합, 자체,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 조직입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며 경력과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발사업본부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개발사업본부의 강점인 주택사업과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복합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에서 운영까지 하는 디벨로퍼형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잠실 마이스 수주했잖아요. 그때 수주했을 때도 저도 되게 막 놀래가지고 이제 잠실에도 저희가 이제 입성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래가지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잠실 말고 다른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서울역, 수서역, 대전역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주를 했는데 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서울 역사도 저희가 지었었잖아요. 청량리역도 그렇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역사들을 저희가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참고하셔서 면접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본부를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뭐 필요 역량이라든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개발사업본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역량이 있는데요. 첫째, 수주에서 분양, 관리, 정상까지 이어지는 개발사업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이해. 둘째, 사업 판단과 동향을 예측하는 전략 수립 능력. 세 번째, 사업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지향하는 리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 등의 이해가 있다면 더욱 우수한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모집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 저희 본부는 개발 영업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 영업이란 게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꾸준한 노력을 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공이 부동산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전공이 상이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해왔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 지식보다는 본인에 대한 이런 노력이라든지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을 더 중요시한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게 전문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개발 영업에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관련 법률 지식이나 아니면 시행사, 금융사들의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면 전형에서 우대하는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인턴십 경험,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거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자격증이 있다면 더 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대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발 영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커리어 패스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저희는 고객사를 상대하며 수주의 최전방에서 뛰는 그 포지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전략이나 아니면 영업, 회계 분석 등 다양한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영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기초로 다른 보직 순환 같은 경우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수주의 최전선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럼 수주 영업 활동을 하실 때 뭐 개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합 개발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택도 수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9년 8월에 런칭한 하나 포레나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어디 정도에 입주해 있나요?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풍력사업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저희 기과장님. 저희 풍력사업실은 2020년 12월 풍력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된 새로운 조직입니다. 풍력사업의 개발, 시공, 운영, 전 주기에 걸쳐 국내 최고의 풍력사업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육상풍력 사업 분야에서는 영양 풍력단지 76MW, 그리고 제주 수망 발전단지 25MW 준공하여 운영 중이고, 그리고 이 밖에 강원도 영월, 양양, 경북, 영천, 영덕 지방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하여서 지금 사업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해상풍력 사업 분야는 아직 준공된 프로젝트는 없지만 신안우이 해상풍력 400MW, 그리고 고흥시산 352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하여서 개발 중입니다. 이 밖에도 보령, 영광 지역에서 풍항 계측기를 설치하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어디 분야가 될까요? 이번 모집 분야는 사업 개발 직무 분야고요. 이 사업 개발 직무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여 사업이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입지 검토, 사업 추진 기획, 그리고 인허가, 대민 대관 업무, 그리고 금융 조달까지 풍력 사업 전반의 모든 단계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이번 모집에서 기본 근무지는 본사이지만 풍력 사업 특성상 산간지방이나 해상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잦은 출장과 현장 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출장을 많이 다니시나요? 예, 저도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라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니시면 솔직히 뭐 출장 안 가시는 게 더 편하세요? 아니면 가시는 게 더 편하세요? 물론 안 가는 게 편하지만 그래도 또 출장을 가면은 대민 대관 업무를 하는데요. 어민들을 설득하는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목포가 맛의 고장이다 보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되게 장점도 되게 많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업개발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자분들이 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뭐 혹시 우대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네, 사업 개발 업무는 기술적인 역량이 기본이 되어서 관계 부처와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대해야 되는 직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교적인 성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한 진취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사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모집에서는 공학 계열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풍력 사업 개발 직무는 신규 사업을 수주해서 실제될 때까지 환경 분석과 사업 개발 그리고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역량을 쌓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나 주민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협상과 조율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풍력기술팀, 기획팀 등의 직무 순환제를 통해서 풍력사업 기획 전문가로 포지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드릴 수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작년 신입사원들에게 받은 면접 관련 팁인데요. 풍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사업 모델이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원자분들은 전문 지식이 사실 과장님보다는 많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육상과 해상 풍력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육상은 산간 지역에 짓는 거고 그리고 해상은 바다 한가운데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육상 지역은 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크게 발전 용량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에 반면에 해상 풍력은 바다 한가운데 아무도 아직은 점유하지 않은 곳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짓다 보니까 대형으로 큰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력 사업이라는 게 사실 해상이 있고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해상이 있고 육상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각 분야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맡고 있는 해상풍력팀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육상보다는 해상에 어민분들이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육상보다는 해상풍력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인프라 사업실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프라 개발 사업실은 작년이죠. 2021년 말 회사의 전략 방향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현재 3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설 조직인 만큼 임원분들을 제외하고 전부 40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서 타 건설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젊고 소통도 원활한 분위기의 조직입니다. 인프라 개발 사업실에서는 당사 개발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오피스, 아파트 및 주거 개발 사업 외에 다양한 인프라 개발 사업인 산업단지, 물류센터, 배후항만단지, 데이터 센터 등 여러 종류의 민간 사업을 다양한 사업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PF 규모 5천억이 넘는 수도권 대형 물류센터 사업인 용임국제물류 사업과 청주시 국사 일반 산업단지 등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GTX-C 수도권 대심도 철도 사업에도 회원사로 참여하는 등 다수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번에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인프라 개발 사업실에서는 이번 채용으로 건설 영업이라는 직군의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 합격하시면 인프라 사업팀에서 근무하게 되시는데 해당 사업팀은 건설 영업 업무 외에도 저희 사업실에 선임부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획, 재무, 인사 등 다양한 업무의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원하기 위해서 자격이나 우대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인프라 개발 사업실은 다양한 업무 특성상 특별한 전공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최종적인 인프라 성과물이 토목 및 건축 시설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베이스가 있으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실 직원분들 또한 대부분 토목 및 건축공학 엔지니어 출신이시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공학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계약서나 협약서 검토를 위한 법무 전공자분, 기획성이나 경제성 검토를 위한 회계 전공자분, 부동산 전공자분 같은 분들께서 관련 업무에서 전문성과 희소성을 갖고 더 부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해가지고 입사를 하게 된다면 커리어 패스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저희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업 개발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인프라 개발 부분의 베테랑 디벨로퍼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순환 등을 통해 기술 지원 또는 경영 지원 관리자가 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미래에 어떤 경력을 쌓게 되든지 인프라 개발 사업의 경력은 희소성이 높아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 개발이라는 게 사실 뭐 개발에도 사업 개발이 있고 인프라에도 사업 개발이 있는데 인프라의 사업 개발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실 실장님이나 팀장님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으신 선배 사원님들께서 사업 기회 제안을 받으시면 실무진들은 담당 업무별로 나눠서 사업성 검토를 시작을 합니다. 뭐 입지 검토라든지 분양성이라든지 기타 공사성에 대해서 사업 검토를 하고 팀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어서 이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거다라고 의견이 합쳐지면 시행사나 대주관, 주무관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사업 구도로 관철을 하는 등 다양한 업무 협약을 하고 그 협약 과정에서 문서화를 하며 업무 영역별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가시는 업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 초기부터 인허가까지의 전체적인 거를 다 담당하는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공이 사실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사업에 대한 지식이 사실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지원하기에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네, 사실 저 또한 2년 전에는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팀원분들과 업무를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채용이 경력사원 채용이 아닌 신입사원 채용인 만큼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세 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픈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 이 세 분 말고 또 담당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직무 소개 시간은 기획, 인사, 재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 직무 소개를 맡은 김기룡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사운영팀의 김동준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실 금융관리팀에 소속되어 있는 최하혁 과장이라고 합니다. 기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좀 기획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은 회사의 단기,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세부 경영 전략을 수립, 관리, 조정하는 직무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회사의 전략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경영 상황에 대한 과거 실적 추이, 그리고 향후 경영 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획은 크게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략기획은 어떤 걸까요? 우선 전략기획은 단기 경영 목표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행 관리, 시장 환경, 법규, 제도 등을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재무기획 파트는 어떤 걸까요? 재무기획은 단기,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또 관리회계 시스템 개선, 주요 재무 이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는 프로젝트의 영업, 입찰, 수주 및 수행 과정 전반의 리스크, 또 사업 본부별 이슈 사항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기룡 대리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중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재무기획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혼자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이제 파트라고 하는데요. 팀 안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업무 분장 비슷하게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이 되게 크겠네요. 네, 업무가 조금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나눠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인원이 그래도 적지는 않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만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획의 장점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경영자의 입장과 또 전설적인 관점에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런 게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다 보니까 이런 게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보다 넓은 시야로 여러 업무를 접하다 보면 다음 직무를 또 선택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채용 관련해가지고 기획팀을 오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전공을 많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아마 공고에서는 상경, 사회, 인어문 이런 식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경영 전공을 만약 했다고 하면은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용어 등이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입사하고 나서도 어떤 교육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익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팀의 대부분이 아마 경영 전공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전문 지식이 있지 않아도 와서 배우면 충분히 기획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원하신 분들의 이제 커리어 패스는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발전이 될까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정해진 게 없이 자신이 조금 원하는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재무기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무 관련된 업무도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재무 쪽 업무도 같이 할 수 있고 보통 다른 경영지원, 인사나 외주 구매 이런 쪽으로도 수행하다 보면 어떤 핵심 관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전략기획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서 좀 시스템적 사고나 분석력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좀 키울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경영진단과 같은 고도의 조직관리 업무 또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인사지원실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지원실 직무 소개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직무는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입사할 때부터 퇴직할 때 모든 기간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회사의 전략적 비전이나 목표를 수립하고 그거에 맞는 인사제도를 수립할 때도 있고요. 저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채용, 그리고 기룡 대리님 같은 직원들이 이제 처음 부서에 배치됐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승진 또는 급여로 보상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좀 불편을 겪거나 조금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노무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는 업무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지원실에 지원하기 위한 필요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직원들과 많이 만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격없이 지내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이런 걸 받아들였을 때 기초적인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이런 채용을 할 때는 이런 역량을 다 갖춘 인재를 찾는 게 아니고 와서 교육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없고, 그리고 사람들 얘기 들었을 때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리님은 인사 업무를 하시면서 뭐 보람을 느끼실 때라든지 이럴 때가 있었나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채용을 한 건 아닌데, 채용을 이제 도와주면서 그때 입사했던 직원이 이제 기룡 대리님이세요. 네, 이런 이제 기룡 대리님 같은 신입사원분들이 오셔가지고 회사에 적응해서 이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걸 좀 봤을 때 조금 이거 좀 보람차다,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인사지원실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격사항이 좀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뭐 일단은 인사 업무 관련된 자격증이란 게 경영지도사 또는 노무사 등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있을 때 좀 우대하는 정도니까 없으시더라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좀 필요 역량이랑 좀 비슷한 결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어떤 인사 시스템이나 아니면 제도를 조금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많이 다르세요. 왜냐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 다르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이해시킬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신경 쓰이고 노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조직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커리어 패스는 어느 방향으로 될까요? 지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업무는 어떤 회사에든 다 필요한 직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사팀에 오시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채용, 교육, 보상, 평가, 이 모든 업무를 다 경험하시면서 전반적인 인사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직무순환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 업무 또는 엔지니어 직군 업무를 조금씩 돕다 보면 엔지니어 직군의 관리자로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재무실 소개를 해주실 최하혁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실 먼저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재무실은 회사의 재무 전반에 대해서 관련 법규 또는 회사 내부적 규정에 맞게 심사하고 출납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관리팀, 재무회계팀, 금융기획팀, 금융관리팀 이렇게 4개의 정규 편성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한시 운영되고 있는 내부회계 TF팀 한 팀 이렇게 총 5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별 역할은 어떤 게 될까요? 먼저 회계관리팀은 비용과 매출에 관한 사항들이 회계 원칙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재무회계팀은 각종 세무,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관계사 등과의 연결 회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획팀은 자금 출납, 외환관리, 재무제표 등 공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공시,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IR, 그리고 외부 신용평가 대응 등의 여러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속한 금융관리팀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PF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PF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분석해서 이 프로젝트가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설 PF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이고 아파트를 실제로 판매하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합니다. 이 시행사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공사에
신용 공유를 요청을 하는데, 이 신용 공유라고 하면은 일종의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는 저희에게 건설 용역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건설 PF의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증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흔히들 알고 계시다시피 친구가 보증 잘못 쓴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희 각 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수주하기 전에 저희 금융관리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금융구도,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실제로 수주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져서 수주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 그리고 시행사 등과 금융 약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금융 약정 체결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해서 저희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으로 인해서 보증 위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 때문에 저희 보증이 실제로 위험이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설명을 논리정연하게 되게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재무실에 이제 지원하기 위한 필요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격과 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인격적으로는 원만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 인성과 친화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업 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서 원활한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해서 PF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능력적으로는 습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거시적 또는 미시적 그 시야를 두루 갖추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라고 하면은 흔히 정확성에 중점을 둔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사업을 넓은 범위에서 또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 한 건당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시야로 또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인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하는데 우대사항이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기본적인 금융 또는 회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무엇보다도 이 건설업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으신 분이면 누구든 지원할 자격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자격이나 경험을 우대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런 어울리는 자격과 경험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지원자분의 종합적인 평가 일부 요소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께서는 재무실에서 되게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었어요? 저는 회계팀에 입사해서 현장 원가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본부 파견, 그 이후에는 이라크 현장에서 자금 관리하는 업무까지 담당했었고, 그 다음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금융관리팀입니다.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처럼 해외나 타 사업본부에서 두루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회계면 회계, 금융이면 금융, 한 가지 파트에서 자신의 그 단독 업무에 대해서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재무적인 역량은 아까 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무적인 역량도 여러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실에 입사를 하시면 경력을 살리셔서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무실 근무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각 사업의 자금 관리랑 그리고 회계 처리에 대한 실무를 경험을 하시면서 업무 기초 지식과 그리고 업무 관련된 법규 등을 두루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점은 사실 재무실이 다른 사업본부나 다른 기관들과 두루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분야와 소속을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재무실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하혁 과장과 되게 친한데 최하혁 과장이 되게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회사 내에서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 업무를 위해서 저희랑 좋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기획, 인사, 재무 담당자분들과 이제 본부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부문 중에 홍보와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건설의 안전환경경영실 안전보건기획팀의 하광래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홍보팀 이세엽 과장이라고 합니다. 홍보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궁금한 거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 혼자 자문자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무 소개를 드리면요. 사실 홍보팀은 회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인들이라든지 뭐 다른 타 기업에서 저희 하나건설을 생각할 때 가장 접점에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업무는 크게 언론 홍보와 브랜드 전략으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부정적 여론 최소화를 위한 대언론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과의 긍정적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분양사업 홍보 지원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브랜드 전략 부문은 회사의 브랜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예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TV, 라디오, SNS, 홈페이지와 같은 이런 접점에 있는 채널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홍보 부문의 필요 역량은 사실 전공은 상경, 어문, 미디어 전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리어 패스 같은 경우는 홍보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 홍보팀은 사내에서 가장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지만 항상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의 특성상 분양 마케팅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홍보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는 흔히들 홍보팀은 회사의 얼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처럼 회사를 대표해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팀이어서 뭐 기자들이나 사내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하면서 점점 인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이게 두 번째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홍보를 지원하시는 분들께 뭐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사실 뭐 홍보팀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대학교 때 쌓았던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인관계 스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홍보에 지원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안전환경경영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 직무는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안전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무죄를 구현하기 위한 직무입니다. 본사는 전사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전사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전사제도 등을 기획하고 현장 지원 점검 등을 통해서 전사안전보건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협력사와의 상생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인원 채용, 사고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HS 프로포절, 보험관리 등 세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으로써 하나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현장 안전관리자는 현장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공 중에 사고를 유발하는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사 및 현장의 안전 방치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면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 역량이라든지 혹시 우대 조건이라든지 뭐 지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안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현장의 HSE 업무를 위하여 어학 성적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시공 방법, 절차 등 건설 전반에 걸친 이해도가 뒷받침된다면 사전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및 근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직무의 특성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는 인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전직무로 근무를 하게 되면 커리어 패스는 어느 방향으로 될까요? 네, 현장 안전관리자는 전 현장에 필요한 법정 선임 인력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본사, 국내 현장, 해외 현장, 그리고 법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특히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모든 사업본부에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장의 경우 국내보다 안전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선진 안전 관리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네, 국내 현장 경험, 해외 현장 경험, 본사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안전관리 분야의 국내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공 및 직무는 엔지니어의 직무뿐만 아니라 현장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리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로써 엔지니어와 관리직 모두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활용도 역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본사랑 현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현장에서 만약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현장을 혹시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일단 먼저 안전관리자는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모든 사업 부분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현장이든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으나 최대한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을 배치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홍보, 안전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께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은 전사적으로 필요한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꼭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미래 한화 홍보인들 좀 이따가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2년 하나건설 신입사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획팀 백주열입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입사를 했고 작년에 한 6주 동안 인턴을 진행하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랜트 사업본부 공정설계 관리팀의 노영보 사원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인턴을 한 후 4월에 정식 입사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하나건설 개발사업본부에서 2월부터 4월까지 인턴 생활을 거치고 주택사업팀에 입사를 하게 된 신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파릇파릇한 저희 신입사원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담당하시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간단하게 제가 맡고 있는 수행 파트는 이제 현장 관리를 검토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플랜트 사업본부 공정설계 관리팀에서는 현재 제가 어사인 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로서 선배님들의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사업본부는 주택사업, 복합사업,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요즘 하나건설은 포레나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전국 주택시장에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서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도 되게 잘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건설에 입사하셨잖아요. 입사 전후에 저희 하나건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신 게 있는지, 뭐 입사 전후가 어떠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입사 전에는 되게 큰 대기업이고 정말 큰 계열사다 보니까 저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멋지겠다 이러고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보면 이제 예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저도 이곳에 들어와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입사 후에는 어떠신가요? 입사 후에도 정말 제가 조사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성장을 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도 이 회사에 잘 녹아들어서 정말 크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입사 전에는 그냥 건설회사 특유의 많이 딱딱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는 전혀 딱딱하지 않고 업무적으로서도 서로를 많이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앞에서 이제 노영보 사원이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건설사라고 하면은 회식이 되게 많고 술도 강요하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건설에 입사를 하고 나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이런 자유로운 회식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회식 분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아니죠? 예. 그러면 개개인별로 취업 준비는 입사 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작년 이제 4학년 2학기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병행을 하고 사실 취업 준비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쉽지 않았는데 뭐 이제 먼저 취업한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인터넷 뭐 카페나 뭐 오픈 카카오톡에서 여러 정보를 얻었고 특히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정보를 얻으면서 차근차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 학부 시절부터 대외 활동이나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인턴 이런 것 같은 경험을 쌓는데 먼저 집중적으로 좀 했고요. 그리고 실제 취업 준비는 이제 면접 스터디 같은 것을 실제로 하면서 면접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모두들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들을 우선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런 스펙을 갖춘 후에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제 열정이나 이런 목표의식 같은 거를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면서 약간 어려웠던 점은 없을까요? 되게 어려웠던 점은 사실 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그런 점은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여러 찾아보다 보면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뭐 면접 스터디도 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많이 연습을 해보면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선배들이라면 과 선배들 중에 혹시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좀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랑도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셨겠네요. 네, 그 전에 뭐 저희 취업 설명회 같은 게 있어서 저희 선배분이 먼저 오셔서 저희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던 상태여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좀 컨택을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저는 실제로 면접 스터디를 준비할 때 제 동기 사원인 문정관 사원과 1차 면접부터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플랜트에 있어서 몰랐던 하나건설의 부분을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문정관 사원한테 많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트에 관한 정보도 많이 전달할 수 있어서 서로 되게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건설사 취업 준비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얻고, 그리고 저도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면접을 대면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비대면으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저희는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이 요즘 약간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실 때 약간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유의해야 될 사항? 저 같은 경우는 대면보다는 본인의 실수, 이러한 어떤 행동에 대한 습관 같은 경우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잘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으로는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본인의 역량을 100%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겠네요. 네, 저도 비대면 면접이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점은 일단 대면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좀 긴장이 덜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하지만 단점은 이제 그만큼 면접에 들어오시는 임원분들이 저희를 더욱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점, 그런 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게 단점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건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저는 일단 워라밸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애초에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워라밸 없고 막 퇴근도 못하고 자기 시간 못 갖고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워라밸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야근을 해본 적이 거의 없고요. 항상 칼퇴를 하고 제가 눈치를 보면서 좀 남아있으면 그냥 빨리 가라고 하죠. 빨리 쉬어라, 집에 가 이러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는 또 29층에 또 헬스장도 있어서 뭐 회사 오기 전, 뭐 점심시간, 퇴근 후에도 이제 자신만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워라밸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또 PC 오프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것도 되게 워라밸을 좋게 하는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네,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면 컴퓨터가 꺼져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 입사 전에 PC 오프제가 있다? 아니요, 저희 인턴 들어가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 시간에 훨씬 더 집중도 하게 되고 그 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 저희 하나건설의 위치가 무엇보다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에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는 청계천이 있고 저 뒤에는 남산이 있어서 회사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회사의 위치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남산타워도 보이지만 저희는 또 청계천도 앞에 있죠. 양방향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저희 회사는 일단 무엇보다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 팀원과의 관계, 뭐 불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 하나건설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못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뵀지만 좋은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턴 과정을 하시면서 뭐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나요? 네, 제가 인턴 경험을 하면서 제가 토목인데 이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항상 글로만 배웠고 그냥 뭐 문제만 풀었었는데 현장을 직접 가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 직접 보니까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고, 약간 내가 정말 저 현장에 가서 내가 뭐 다리를 짓든 도로를 놓든 정말 나의 업적을 이루고 싶다라는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인턴 8주 동안에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을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이제 떨어졌구나. 왜냐면 이게 정말 평가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복귀했을 당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면서 걸리기 전이랑 후랑 똑같이 대해주시는 모습들에 정말 이 조직에 계속해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나건설 인턴의 장점이면 장점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개발사업본부 내에는 팀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인턴을 8주를 하면서 한 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팀을 이렇게 순환 모직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 사업 구도가 굉장히 다양해서 팀도 다양한데 그런 모든 팀의 그런 업무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게 이 하나건설 인턴의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주 동안 몇 개 팀을 도셨어요? 4개 팀을 돌았습니다. 2주씩 4개 팀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건설에서 근무를 이제 정식적으로 하시게 되면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토목이니까 저는 일단 토목 엔지니어로서 저의 역량을 정말 많이 발전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많이 발전시켜서 정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높이 올라가도 나중에 저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이제 플랜트가 워낙 복잡하고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시공이나 아니면 설계에 있어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 선배들의 노하우도 잘 흡수해서 저랑 함께 일하면은 믿을만하지라는 말이 나오는 그러한 리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서로의 신뢰를 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해보니까. 네, 저는 개발사업본부에 있기 때문에 멋있는 이런 하나건설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디벨로퍼로 성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면접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2차 면접 당시 지금 현재 플랜트 본부장님이 했던 질문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AI와 공정설계가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어가지고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러한 신기술들을 또 플랜트에 많이 계속해서 적용시키려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인상 깊은 질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미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심오한 질문이었네요. 네,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냥 당황하지 않고 양쪽의 그런 얘기를 다 두루두루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입사하셨잖아요. 네.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8주 인턴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인턴을 마치고 한 3일 뒤에 결과가 문자로 먼저 왔었거든요. 사실 그때 오랜만에 이제 인턴 끝나고 친구가 이제 PC방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애플워치로 이렇게 진동이 딱 울리는 걸 쓱 봤는데 이제 하나건설 최종 합격해가지고 진짜 살았구나. 그래서 사실 그때 게임으로 저녁 내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끄고 내가 고기 산다고 그래서 친구랑 술 한잔하고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죠. 그렇죠.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짜릿했어요. 당시 발표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친구랑 한라산에 올라가던 도중에 부재중에 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신호가 터지는 곳을 다시 찾아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합격 소식을 확인한 다음에 한라산 정상을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8주 인턴을 하면서 아침잠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턴 끝나고 굉장히 아침잠을 잘 자고 있는데 인사팀 과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침에 전화를 얼떨결에 받았는데 이메일을 확인을 해봤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메일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한 5분 뒤에 이메일이 왔어요. 합격이라고. 네, 굉장히 기분이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저도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만화방에서 받았는데 만화책을 덮고 나왔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자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사실 여러분들은 진짜 정말 다 좋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말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노력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꼭 같이 일해서 좋은 선후배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나건설은 스펙에 치중하지 않고 본인의 경험을 직무에 잘 녹여낼 수 있다면 알아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준비된 지원자라면 꼭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이번에 입사한 동기 20명 모두 현재 하나건설의 현장에서 모두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건설에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했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원자 여러분들도 하나건설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후배 사이로 남고 싶습니다. 네, 저희 22년 신입사원분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많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입사원분들 앞으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용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Q&A 시간인데요. 저희 인사 담당 이성민 과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저희 지원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만한 사항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외국어 점수가 필수인가요? 외국어 점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외국어 점수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2년까지 유효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턴 근무의 경우 출근 일수와 출퇴근 시간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인턴을 시작하게 되면 본사 기준으로 7시 30분부터 5시까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조금 근무 시간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 시작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턴분들 같은 경우에는 7시 반 출근이 사실 부담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원래 근무 시간은 8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7시 반에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사람이 붐비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는 사람들 의견이 많았고요. 퇴근 시간 이후에도 5시에 끝나기 때문에 워라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임직원들의 호응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무실까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매일 아침에 걸리는데 출근 시간이 30분 앞당겨짐으로써 지하철에서 앉아서 올 수 있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앉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7시 반 출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부담을 많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신입사원의 초봉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생각보다 대답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과장님 얼마 받으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자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메리트 있는 솔직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인데 인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전환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집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이 지원하신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하시고 역량을 뽐낼 수 있다고 하면 합격률이 그만큼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량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원 경력은 인정을 해주시나요? 신입사원 입사 시 대학원 학력이 있을 경우 석사는 1년 정도 저희가 경력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를 다니시면서 인턴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인턴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지원자분들에 한해서 인턴 접수가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4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업이 거의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전 근무 경력에 인턴으로 명기가 돼 있어야만 인턴으로 입력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어떤 사무 보조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기간직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서류 작성 시에 인턴 사항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인턴 사항에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름만 인턴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회사에서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그 항목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졸업 예정자의 경우 지금이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올해 2학기 성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학기 성적을 입력을 못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학점을 예측해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허위 사실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 학기, 가장 최근 학기의 성적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자격 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공자의 경우 본 전공만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복수 전공한 전공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가 모집 분야에 명기해 놓은 전공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고요. 그 전공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복수 전공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점 입력란에 편입생인 경우에 뭐 1, 2학년 학점을 제외하고 3, 4학년의 학점만 기입하는 게 맞나요? 편입생의 경우 편입 대학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입 전 그리고 편입 후 대학교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학점과 같은 경우에도 1, 2학년은 편입 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그리고 3, 4학년은 편입 후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단 전체 학점을 명기할 때에는 편입 이후에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원자분들 중에서 이제 대학교라든지 대학교 전공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 본인이 나온 대학교나 전공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작성창에서 입력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전산상으로 하루 정도 이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자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나이에 따라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나이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이나 어학연수 등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입사하신 분도 32살 신입사원도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건설 채용 전형 및 모집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원자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오후에 진행 예정인 온라인 직무 상담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화인사이트에 접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